모든 것은 미완성이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외로운 혼인들 어찌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모든 것은 불태우고 남은 죄마저 바다에 날려라. 나라를 잃었는데 어느 곳 어느 흙에 노를 끼치리. 다만 동지들은 기필코 조국 광복을 이룩하라.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스스로의 흔적을 지웠던 사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유언했습니다.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어찌 조국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그것은 사무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몹시 책망했습니다. 전 역사의 패자가 되어야 했던 그 사내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궁금해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솔의 의정부 참천에 발탁된 것은 1905년 11월 1일. 망국의 서막이었던 을사늑약의 광풍이 닥치기 불과 보름 전이었다. 덕수궁 중명전은 당시 조약이 체결된 장소. 대한제국의 좌절과 이상솔의 절망이 시작된 비극의 현장이다. 서울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는 군대로 궁궐을 포위하고 총칼로 대신들을 위협하며 강압적으로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몰아붙였다. 참정 대신 한규설 등이 끝까지 반대하자 납치에 감금한 뒤 이완용, 박재순 등 을사 오적을 상대로 끝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조약의 최고 그 실무 책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참석할 수 없던 이유는 일제가 그 이상설을 그 철저하게 참석을 그 무력으로 차단을 했죠. 그러니까 이상설은 그 현장에 가지를 못하고 그 바깥에서 결국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는 그걸 지켜볼 수 분이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나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그 문서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거기엔 분명 하야시의 이름과 박재순의 인장이 찍혀 있을 뿐 광무 황제의 인조는 없었다. 나는 망국을 가져올 조약을 아직 막을 길이 있다고 여겼다. 엎드려 아뢰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황제께 진언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 정령 사직을 따라 죽을 결심으로 순사의 뜻을 세우시라고. 그래야만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신의 말이 그러다 하시거든 신을 베어 적들에게 주시고
당신의 말이 옳다 하시거든 적들을 베어 국민들에게 주십시오. 을사늑약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이상설의 연이은 상소투쟁은 베들의 대한메일 신보를 통해 저잣거리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 신하가 된 자가 왕에게 사직을 따라 죽어야 한다고 권했던 이상설의 상소는 세상을 움직였다. 조선 왕조실록의 연평균 상소 건수는 20건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을사늑약이 일어난 해에는 무려 112건으로 치솟았다. 훗날 이상설이 직접 적은 글에는 탄원서 5,000건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전국으로부터 쇄도했죠. 정말 엄청난 항의 또 반대 상소가 전국 유림으로부터 또 도시민으로부터 지식인들 모두로부터 쇄도했죠. 파장은 상소에 그치지 않았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민영환이 자결했다. 그는 나라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관리된 자로서 동포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후 조병세, 송병선, 홍만식, 전봉학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연이어 자결 순국했다. 그들은 목숨을 던져 을사늑약 파괴 투쟁의 불길이 되고자 했다. 나 또한 민영환의 뒤를 따르려 했다. 백성들이 모인 종로거리로 달려간 난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관리된 자로서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10,000번 죽어 마땅하다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더욱 슬픈 일이라고. 난 그 자리에서 죽고자 했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살리고자 했다. 집단 상소로 불붙은 을사늑약 반대 투쟁은 대한문 등 거리 곳곳에서 백성들의 항의 집회로 번져나갔다. 현장에는 경문이 뿌려졌고 이상설이 연설에 나선 종로에서도 연일 일본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29살의 청년 김구도 그곳에 있었다. 일본의 보병 중대가 포위 공격하여 인산 이내의 군중이 각자 흩어졌다. 나이가 40좌우 됨직한 어떤 사람이 의복에 혈흔이 얼룩진 채 실려나갔다. 누구냐 물은즉 참찬 이상설이 자살 미수라 한다. 그이도 비분을 못 이겨 자결하려던 것이다. 대한제국은 긴 겨울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상설은 망명길에 올랐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그는 떠나야만 했다. (1906년) 망명을 떠난 이상설이 도착한 곳은 북간도의 용정 땅. 해란강의 너른 평야가 펼쳐진 이곳에서 그는 조국을 위한 꿈의 씨앗을 뿌렸다. 용정에 도착한 이상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여는 것이었다. 항일 민족교육의 효시이자 요람이 된 서전서숙의 탄생이었다.
지금 그 많은 노인들이 그 계획에 따르면 그때 원 자리는 지금 저 굴뚝이 보이죠. 저짝편에 있는 그 자리 그 부근에 단층집 그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비술나무가 지금 우리 서선서수 기념나무라고 지금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서선서숙이 설 때도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간도 지방을 사찰했던 일제 기록 중에 서전서숙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있다. 뚜렷한 필체의 학교 이름은 이상설이 직접 쓴 것이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망명한 이상설은 서전서숙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역사와 수학, 지리, 정치와 국제법 등 신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고 이상설과 함께 망명한 이동영, 정순만 등이 교사로 참여했다. 이상설에게 서전서숙은 학교 그 이상의 큰 밑그림이었고 꿈이었다. 그때 당시 첫 민족교육기관으로서 또 첫 근대교육기관으로서 영성에 설립했다는 근대적 의미 또한 이 학교가 가지는 그 민족사적 의미가 상당히 돋보이죠. 다행히 서전서숙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기 용정에서의 나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의 망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난 곳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헤이그에서 열릴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의 불법과 폐악을 알려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어내고 조약을 파기시킬 기회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것을 걸고자 했습니다. 이상설 선생이 해외로 출발한 시점과 그가 목표로 했던 목적지를 놓고 보면 사전 밀명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2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1906년에 개최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맞추어서 1906년 4월에 출발했고 6월경에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 그 도착을 하게 되는데 7월에 헤이그 평화회의는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죠. (1860년) 러시아의 해군기지 건설로 생겨난 군항도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겐 군사와 경제의 요충지지만 우리에게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출발지이자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서울에서 온 이준과 합류한 이상설은 1907년 5월 21일 이곳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출발했다. 목적지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의 헤이그. 보름 동안 9,300km를 달려간 기차는 6월 중순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다. 이상설은 이곳에서 전 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을 특사단에 합류시킨다. 그리고 러시아 황제에게 도움을 청하는 광무 황제의 친서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러시아 황제는 끝내 대한제국의 특사들인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즈음의 일기에 막연무망이라 적었습니다. 우방이라 믿었던 러시아의 외면 속에 길을 나서는 심중이 아렸습니다. 잡히는 것도
기댈 것도 없는 막연무망. 그렇다 해도 우리는 가야 했습니다. 대한제국 광무왕제나 우리 특사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당국의 배신이죠. 그러나 러시아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이해, 일본과 만주와 한반도 이해를 놓고 타협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 거의 헤이그 특사가 파견돼서 러시아에 헤이그에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타협이 끝났어요. 헤이그는 13세기부터 800여 년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진 역사의 무대였다. 그리고 1907년 6월 헤이그 빈넨호프 왕궁의 리더잘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개막됐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이곳이 바로 특사 일행의 목적지였다. 이상설과 이준, 이위종이 헤이그에 도착한 시각은 1907년 6월 25일 저녁. 특사 일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태극기를 꺼내 숙소 밖에 거는 일이었다. 당당한 외교 사절임을 천명한 것이다. 당시 이상설 일행이 머물렀던 숙소는 이준평화기념관으로 바뀌었다. 100년 전의 시간이 봉인된 듯한 방안. 이곳에서 특사들은 일제에 의해 빗나간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자 했다. 이 방에 이준, 이위정 두 분이 묵으셨고, 저 방에 작은 방이 이상설 특사가 묵으신 방으로 이 두 방만 당시의 호텔 방의 바로 그 원본입니다. 특사들은 각국 대표들을 만나기 위한 명함을 만들었고 거기에 숙소의 주소를 직접 적어 넣었다. 이상설 일행은 열강의 대표들을 만나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지원을 호소하고자 했다. 그리고 평화회의가 열릴 시간이 되자 빈넨호프 왕궁의 리더자를 찾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곧 대한제국이 주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증거였다. 하지만 이상설 특사 일행에게 회의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식 초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The situation had changed, and so Russia, as co-organizer of the conference, consulted with Japan what to do in case Korea ask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ference. And so, of course, Japan said, no way. But this was accepted by all major parties. 만국평화회의의 평화는 약소국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엔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한 일본의 방해와 힘이 작용했다. 6월 29일 특사들은 넬리도프 의장을 만나 항의하고 회의 참석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넬리도프는 이미 러시아로부터 이상설 일행을 만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뒤였다. 열강들은 특사들의 평화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정식 초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특사 파견이 무모한 시도였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일본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망국의 상황에서 과연 무리하지 않고 무모하지 않은 시도라는 게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한제국은 분명 그 평화회의에 정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와 관련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대한제국과 헤이그 특사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당시 만국평화회의를 주관한 러시아가 1905년에 초청장을 보낸 나라들의 명단. 여기에 한국은 47개 초청 국가들 중 12번째 나라로 기록돼 있다. This was sent to the Dutch Secretariat of the Conference to be by the Russian ambassador, and it originates from Mr. Melidov,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who would preside the conference, Mr. Melidov. So this is the official document confirming to the Secretariat of the conference, these have been invited. 공식적인 참석을 거부당했지만 특사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에 만행을 알리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호소문을 참가국 대표들과 신문사들에 보냈다. 나 이상설은 당시 의정부 참찬으로 일본이 무력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음모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규탄하는 이유를 3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우리 황제 폐하의 인준 없이 제멋대로 한일 협상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은 대한제국에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셋째, 일본은 모든 국제법과 관례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They don't come quietly, they arrive with bang. And they plead their cause from the start. The first thing they ask, please give us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And if we cannot participate, because from the start they realize they may well be blocked from participating, then they ask, can you at least hear us? Can you listen to our complaints and arbitrate? Because that's what The Hague and the peace conference structure was all about. 반향은 크게 일어났다. 평화회의가 외면한 대한제국 특사들의 주장이 연일 신문들에 대서특필됐다. 비록 직접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일본의 불법과 침략의 정황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이상설구 특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풍자 화가는 그들을 평화의 상징인 예수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열강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실망한 이준은 며칠째 곡기를 끊었다. 그러던 7월 14일 저녁, 이준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분노와 상심이 너무나 컸던 것일까?
이준을 잃은 이상설의 슬픔은 크고 깊었다. 하지만 어떤 슬픔은 물이 얼음이 되는 결빙의 순간처럼 더욱 단단한 힘이 된다. 말한 일은 아직 이루지 못하고 그대 먼저 죽으니 이 사람 혼자 남아 흐르는 눈물 배 안을 가득 채우네. 이준의 장례를 치른 후 이상설은 영국을 시작으로 구미 순방 외교 활동에 나선다. 그것은 헤이그 특사 활동의 연장이었다. 이상설은 가는 곳마다 국권 회복과 대한제국의 영세 중립국화를 통한 동양 평화를 호소했다. 호에 나왔습니다. 호에요. 호에 나왔습니다. 호에요. 그런데 이상설이 구미 순방 외교를 펼치던 그때 국내는 또 한 차례 회오리가 닥쳤다. 일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광무 황제를 퇴위시키고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시켰던 것이다. 순종은 일제 압박에 못 이겨 황제로서의 첫 번째 조서로 헤이그 특사들을 엄벌하라고 명했다. (1907년 8월 9일) 일제는 피고인이 없는 궐석 재판을 열었다. 그리고 이휘종, 종신형, 이준, 종신형, 이상설, 사형. 순종이 그 첫 번째 조칙이 뭐였었냐 하면은 바로 헤이그 특사들을 그 재판을 하는 것이었고, 그 첫 번째 재판에서 그 이상설 선생이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순종의 제2로 사형수가 되게 된 거죠. 이제 고종의 독립 외교가 그 아들인 그 순종으로부터는 제2로 사형수가 되는 그 비극적인 그 상황이라고 할까요? 모순된 상황이라고 할까요? 나는 고종 황제의 신임장을 받은 특사이자 대한제국 최후의 외교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나는 순종 황제의 첫 번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황제를 대신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특사이면서 역시 황제의 명에 의해 사형수가 된 모순된 운명.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시대의 모순을 짊어진 꿈이라 해도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1908년 2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이상설은 1년 동안 머물며 한인 단체들을 결속하는 일에 매진한다. 그리고 1909년 마침내 미주의 한인 단체들을 통합한 민족운동단체로 국민회가 탄생한다. 그 미주 지역의 다양한 그 한인 단체들, 세력들을 그 하나로 그 통합을 하자, 결속을 시키자 하는 것을 그 표방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회를 통해서 이상설 선생의 어떤 역할과 위상이 또 높아지고, 이상설의 1년 동안의 미국 체류는 미국의 한인 사회를 독립운동 기지로 일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설이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것은 1909년 7월 14일. 시대의 파도는 더욱 사나워져 있었다. 하지만 국권 회복을 이루려는 한인들의 의지 또한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이상설이 머물렀던 개청리 일대는 지금의 포그라니치나야 거리로 불린다.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이주 초기에 개청 마을이자 항일 운동의 근거지였던 곳. 당시 개청리에 자리 잡은 해조신문과 대동공보에는 이상설의 동지인 정순만, 김항만, 최재형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돌아온 이상설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다. 이 거리에서 신문사들이 최초로 생겼는데 이 거리에 임대 내려고 하면 벽돌집들이니까 좀 비쌌어요. 비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에 자본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문사, 해조신문 만들 때는 최지영이 했고, 네. 저쪽에 사관학교 만들 때는 이종호가 돈을 네, 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호들이 독립운동에 이제 자금은 많이 됐죠. 네, 예. 네. 그즈음 망국은 현실이 돼 다가오고 있었다. 경술국치였다. (1910년 8월) 연해주의 이상설과 유인석 등도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곧바로 대규모 민족단체인 성명회를 조직하고 조국에서 들려온 비보에 대응했다. 끝내 대한의 백성이 되어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선언서를 각국 정부에 보냅시다. 당시 각국에 발송한 성명회 문서에는 죽을 각오로 일제에 대항한다는 결의와 함께 8,000명이 넘는 방대한 서명록이 첨부됐다. 제작진은 이상설의 연해주 활동 당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러시아 국립극동문서보관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1860년에서 1940년까지의 한인 이주와 항일운동, 강제 이주에 대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보관돼 있는 곳. 100년 전의 문서 더미에서 발견한 것은 이상설이 주도했던 성명회 취지서들, 육필로 작성한 초고와 인쇄본이 함께 발견됐다. 그리고 1910년 10월 2일자의 문서 하나. 그것은 블라디보스토크 방위 책임자가 연해주 군사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였다. 유인석과 이범윤, 이상설 등이 참여한 13도 의군 창립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힌 기록이다. 명령에 따라 본인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활동을 감시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7월 8일 야유시카 안반비에서 150명이 참여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군대 조직을 발기하고 13도 창의대장의 유인석, 회장의 이범윤, 부회장의 이남기, 훈련대장의 이상설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한인 부대들은 서로 간의 연대성이 없었지만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부대들이 모두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이 차지한 항구에 불을 지르고 각도의 항일 전단을 뿌려 독립을 호소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국경 방향으로 달린 지 2시간쯤 호랑이 강이라는 뜻의 암바강이 나타났다. 이 강줄기에 기대 타양의 삶을 일구었던 한인들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13도 의군의 창립지였던 안반비에 대한 단서가 하나 남아있다. 당시 13도 의군의 창의 대장이었던 유인석이 직접 밝힌 지명이다.
그는 집결 장소를 제구라고 적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제피거우라 불리는 한인 마을터. 지금은 들꽃이 무성한 초원으로 시베리아의 바람 속에 버려져 있는 땅이다. 이곳이 우리가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낸 13도 의군의 창립지 야유시카 안반비와 같은 장소일까? 유인석의 의암집에는 제구라고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제피거우라고 하는 러시아식 발음을 한자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일본군의 첩보 지도에 보면 이 지역을 제피거우라고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일단 이 지역을 13도 의군의 창립 장소로 비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이나 그 러시아 쪽에서 좀 더 자료가 발굴이 돼서 위치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13도) 의군을 통해 난 흩어진 의병 세력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국내로 진공할 날을 꿈꾸었습니다. 나는 들판을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대한의 민초들, 결코 꺾이지 않을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바람이. 하지만 나의 꿈은 다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의 충돌을 원치 않는 러시아가 성명회와 13도 의군 활동을 이유로 나와 동지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의 위세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었다. 이상선은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독립투쟁의 방향을 구상했다. 바로 권업회의 탄생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초는 권업회의 요람이었다. 여러 계통의 한인단체들이 총망라된 권업회는 1911년 12월 전체 회의를 통해 회장의 최재형, 부회장의 홍범도를 내세우고 이범윤, 신채호 등이 간부를 맡았다. 이상설은 실제 운영권을 가진 의사부의 의장이 돼 권업회의 실무를 책임졌다. 권업회가 이제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만들었는데 권업신문은 이제 신채호도 여기에서 이제 그 주필을 맡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신채호가 주필을 맡았다가 떠나가고 난 뒤에 권업신문을 이어서 맡은 사람이 이상설이에요.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 거리의 중심부에는 기관지인 권업신문사가 자리 잡았다. 권업회는 독립전쟁을 목표로 활동에 들어갔다. 실업을 권장한다는 뜻의 권업이란 이름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일 뿐 실제로는 광복군 양성을 추진했다. 그런 노력은 경술국치 후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로 이어졌다. 광복군 정부의 탄생은 오래도록 때를 기다린 계획이었습니다. 배일 감정이 높아진 러시아의 협력 속에 우린 연해주 한인 이주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시금 동포 사회를 연합하고 30만 광복군을 무장시킬 계획이었죠. 군자금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에 나서려 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꿈, 우리의 꿈은 다시 한번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전쟁은 그해 8월 서구에서 먼저 일어났다. 1차 세계대전이란 폭풍과 덮치자 러시아는 일본과 제휴를 맺었고 한인들의 활동을 더욱 엄격히 규제했다. 권오표는 탄압의 목표물이 됐고 한인 이주 50주년 행사마저 열 수가 없었다. 러시아는 이상설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광복군 정부의 활동을 막았다. (1915년 3월) 이상설은 생애 마지막이 될 비장의 기획을 구상하며 중국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상해 영국 조계의 배달학원. 이곳에서 박은식, 신규식, 성낙형 등과 만난 이상설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광복의 전략을 논의했다. 결론은 국내와 국외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면서 독립전쟁을 주도할 조직을 만들고 일제에 강제 퇴위당한 광무 황제를 중국으로 망명시키자는 것이었다. 이상설은 이렇게 탄생한 신한혁명당의 본부장에 선임됐다. 이상설 선생이 상해까지 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에 따른 광복의 방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의 군대 조직과 사관학교 출신들을 동원해 국내로 진공하는 계획이었지요. 사전에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해볼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약 체결은 중국과 대한국 망명정부의 원수 그리고 제3국인 독일 황제의 인준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광무 황제를 당수로 모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광무 황제의 망명 계획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 신한혁명당은 그 방법이나 그 스케일의 그 응대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국내에 있던 고종을 해외로 망명시켜서 신한혁명당의 당수로 앉추고 독립운동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굳이 고종을 내세웠던 것은 왕정복고로 회귀하자는 말이 아니라 당시 원세계가 곧바로 제정의 황제의 위치에 오를 것이고 연대하려고 했던 독일이 제정체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정을 표방하는 것이 중국과 독일의 지원을 받아내기 용이하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하에서 이제 고종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신한혁명당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중일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연합국의 지위를 차지한 일본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광무 황제를 망명시키려던 계획도 비밀리에 실행에 옮겼으나 실패로 끝났다. 한중 의방 조약 체결을 위한 신임장을 받으러 국내에 밀파된 성낙형이 광무 황제를 만나기 직전 일제에 체포된 것이다. (1915년의) 이 사건이 일본 역시 극비에 붙여야 했던 보안법 위반 사건이다. 남겨진 기록들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당시 일제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성낙형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고
그를 도왔던 의친왕의 장인 김사주는 자기 박탈과 함께 징역 1년을 받았지만 풀려나자마자 사망에 이르렀다. 연해주는 바람의 땅이다. 어디서든 언제든 바람에 본다. 어쩌면 그 바람은 나라 잃은 내 가슴에서부터 불어나온다. 나는 바람과 함께 울었다. 나라를 잃은 나라를 울고, 집을 잃어 집을 울고, 이제 몸들 꽃조차 잃어 몸을 울었다. 하지만 실패가 내 운명일 수는 있어도 내 조국의 운명은 될 수 없으리라. 신한혁명당의 실패는 이상설에게 뼈아픈 회한을 안겨주었다. 오래도록 독립운동에 열중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한 그에게 상심은 독이 됐다. 병석에 누운 이상설은 끝내 털고 일어나지 못했다. 장례식은 3월 초 시베리아의 찬바람이 부는 수입훈 강변에서 치러졌다.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유언대로 유해와 유품은 불태워졌다. 이상설의 유해를 뿌렸던 수입훈 강변. 그가 눈을 감고 84번의 봄날이 지난 뒤에야 조국은 탄원할 그의 죽음 앞에 비로소 빗돌 하나를 세웠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워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취가 선명해진다. 이상설의 유호는 이제 저 물결을 따라 바다에 이르고 동해로 흘러서 조국에 다다랐을까.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끼리 서로 그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보제 이상섭 선생하고 관련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건 그 사람은 들어오면 대통령이다.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것 같아요. 독립운동 전선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주요한 그런 독립운동의 그러한 요목들을 마다 이상설 선생이 자리하고 계셨고, 그러한 이상설 선생으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의 전선이 풍부해지고 또 어떤 힘을 받을 수 있었던, 또 장기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어떤 방략들이 강구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분이 이상설 선생이죠. 그래서 이상설 선생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는 사대부 유학자였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관료였다. 독립의 투사였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그의 조국과 그의 싸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상설, 그 한 목숨이 끝나는 곳에서 조국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얻었다.
나는 조국의 하늘에 밝아오는 새벽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새벽을 보는 그대들이여, 기쁘게 그 빛을 맞으라. 그리고 밤사이 쓰러져간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말라.